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과정 문제풀이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현대사, 정치사에서 14번 문제까지 살펴봤습니다. 바로 이어서 교재 6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제 15번부터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억, 니은,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기억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입니다. 니은은 72년이죠. 7.4 남북공동성명, 통일 3원칙, 자주통일, 평화통일, 민족적 대단결.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조절위원회 소집, 합의가 됐죠. 디귿, 남북 간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줄여서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남북기본합의서라고 그래요. 노태우 정부 때입니다. 1991년이라고 그랬죠. 남북한 당국자 사이에 최초로 합의된 공식 문서라고 그랬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었습니다. 이거 디귿에 나왔죠? 남북기본합의서에 나온 얘기예요. 두 번째,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에 합의했다.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 제의한 것은 1973년 6.23 평화통일 선언이고요. 6월 23일입니다. 그 다음에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은 91년입니다. 9월 달에 동시 가입이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니은 72년에 7.4 남북 공동성명입니다. 통일 3원칙,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자주통일, 평화통일, 민족적 대단결이었습니다. 네 번째, 디귿. 남북 정상회담에 성과했다. 91년에 남북 기본합의서는 남북 정상회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죠. 남북 정상회담은 총 3번에 걸쳐서 진행이 됐습니다. 1차 2000년 6월 15일, 2차 2007년 10월 4일, 3차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까지가 되겠죠. 자, 5번. 기억, 니은, 디귿의 순으로 발표된 게 아니라 제일 빠른 것이 니은이죠. 72년. 그 다음에 디귿 91년이고요. 그 다음에 기억 2000년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번은 3번이 바른 설명이 되겠습니다. 16번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정책을 실시한 정부 시기에 사실로 옳은 것은 금융실명제가 나와 있습니다. 금융실명제. 몇 년이냐면은 93년입니다. 금융실명제. 김영삼 정부 때 가장 많이 출제가 된 어떤 그 역사적인 사건을 보면 금융실명제하고요. 96년에 OECD 가입입니다. 그렇죠? OECD 가입이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금융실명제라고 하면 김영삼 정부예요. 1. 3저 호황으로 수출이 증가했다. 전두환 정부 때죠. 3저의 3저. 저금리, 저달러, 그렇죠? 저유가입니다. 로 인해서 수출 증가, 경제인 호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전두환 정부 때 이제 505 아닙니까? 전두환 정부 때 정치인은 별로 이렇게 썩 마음에 안 들었죠. 등장하는 과정부터가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3저, 그러니까 저금리, 저달러, 저유가로 인해서 경제는 그나마 호황했습니다. 그래서 체제가 유지가 될 수가 있었던 거죠. 3저. 혹시 여러분들 300 산업 기억하시죠? 300. 300은 세 가지 하얀 겁니다. 이거는 1950년대 원조 경제의 상징물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 하얀 거. 재분, 재당, 그 다음에 면화입니다. 목화죠. 밀가루, 설탕, 그 다음에 면화, 목화입니다. 이는 1950년대 때의 미국의 원조 경제의 상징물. 이승만 정부 때고 이거는 전두환 정부 때 얘기가 되겠습니다. 2번.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 군사정부기 때라고 그랬죠. 62년 국가 재건 최고회의라고 하는 기구 하에서 실시가 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입니다. 여기에 가입된 것이 96
86년이다. 김영삼 정부 때죠. 네 번째,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다. 이 이명박 정부 때에 한미 FTA가 이제 성사가 됐는데 이게 이제 수정이 돼서 완전히 한미 FTA가 만연이 된 것, 체결된 것은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 2007년이 되겠습니다. 5번에 300산업, 지금 말씀드렸네요. 이승만 정부 때라고 했습니다. 이거죠. 얘는 김영삼 정부 때이니까 3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에서 다연법을 시행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하는 것은 가번 대통령 임기는 5년을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이게 87년 6.25 선언 이후에 나왔던 9차 헌법이죠. 지금 현재 이 헌법에 의해서 대통령을 선출하고 있죠. 나번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부통령 얘기가 나오면 지금 이승만 정부 때입니다. 4년을 한다. 단 재선에 의해서 1차 중임할 수 있다. 부칙. 이 헌법 공포 당시에 대통령에 한해서 이승만 제55조 1항 단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54년 4.4.5 개헌입니다. 이게 부결된 것이 다시 반올림해가지고 가결된 거예요. 답은 대통령은 통일유체 국민회의라고 하는 이 카페에서 선출했다. 그 선거인단에서 유신헌법이죠. 72년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가장 빠른 것은 54년에 4.4.5 개헌 나번, 그 다음에 72년에 유신헌법, 이게 7차 개헌 얘기예요. 그 다음에 가번 9차 87년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보겠습니다. 가 정부의 통일 노력으로 오른 것은 자 누구죠 지금? 노태우 정부 때가 되겠습니다. 가의 대통령과 소련이죠. 러시아 소련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소련의 상호협력을 약속하고 한반도 안정이 동북아시아는 물론 세계 평화에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소련이 협정, 상호 협력, 다시 하면 국교가 수립된 거죠. 이때가 언제면 노태우 정부 때라는 얘기입니다. 1번 보겠습니다. 금강산 관광사업 98년입니다. 김대중 정부의 통일정책을 뭐라고 그래요? 김대중 정부의 통일정책을 햇볕 정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강하게 강대강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품어주는 겁니다. 받아주는 거죠. 그거의 후속 조치입니다. 98년 금강산 관광사업. 현대 아산이 주도가 됐죠. 지금 현재는 중단이 됐습니다만. 이번에 남북 기본합의서. 남북 기본합의서는 많이 나오죠. 기억해 두세요. 91년이 되겠습니다. 노태우 정부 때죠. 3번에 7.4 남북 공동성명 72년이죠. 자, 4번 남북 정상회담 2차 최초로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을 얘기합니다. 2차가 2007년 14선언이고 3차가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을 얘기합니다. 5번 기억해 두시라고 그랬죠. 남북한 이산 가족 찾기 최초로 고향 방문 성사 85년 전두환 정부 때의 사실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노태우 정부 때 사실이니까요. 그래서는 2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사 정치 파트까지는 18번 문제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대 경제, 사회, 문화사로 바로 넘어가죠. 교재는 679쪽으로 이제 바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1번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농지개혁이죠. 남한의 농지개혁하고요. 그 다음에 북한의 토지개혁이었다. 남한의 농지개혁은 1949년 6월에 제정이 돼서 1950년 3월에 공표가 됐습니다. 북한은 1946년입니다. 북한의 토지개혁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남한의 농지개혁은 3정보입니다. 1정보는 참고로 말이죠. 3,000평입니다. 3정보를 상한선으로. 유상, 매수, 유상 분배형. 북한의 토지개혁은
오 정보를 상한선 해가지고요. 무상 몰수. 그리고 뭔가요? 무상 분배입니다. 농지만 해당된다는 거야. 임야나 산립은 제외되고요. 이거는 모든 토지가 해당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차이입니다. 자, 그러면은 1번. 다음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실시한 우리 정부의 정책과 그 영향에 관한 설명을 오른 것은 지금 보면은 농경지 뭐 전답 해가지고 지금 뭐 총 232만 정보가 있습니다. 소작지가 그 중에 147만 정도가 반 이상 소작지네요. 전답이. 그죠? 그리고 이제 전 일본인 소유 토지가 약 23만. 그 다음에 조선인 지주 소유가 124만 정도입니다. 자작지는 85만 정도로 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토지 소유의 불균형을 수습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이 바로 뭐예요? 농지개혁이었다. 그래서 농지개혁과 그 영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유상몰수 무상분배가 아니라 유상매수 유상분배입니다. 돈 주고 3정보를 초과한 토지에 대해서는 돈 주고 사고 그리고 돈을 받고 판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임야 등 비경작지, 비경리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래서 남한의 농지개혁은 토지개혁이라 하지 않고 농지만 해당돼야 돼서 농지개혁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신안공사를 핵심 추진기관을 삼았다. 신안공사는 아니죠. 신안공사는 뭐냐면은 1945년 8월 15일 광복이 되잖아요. 광복이 된 이후에 일제에 조선 총독부가 있죠. 조선 총독부가 미 군정청으로 그 다음에 조선 총독부의 경제 약탈 기구가 뭐 있었어요? 동양, 척식, 주식, 회사. 이게 미 군정청 산하에 뭐가 되나요? 신안공사로 바뀝니다. 미 군정기 때의 경제 주무관청이에요. 경제 주무관청입니다. 지금 여기는 이승만 정부 때입니다. 자, 네 번째, 북한의 토지개혁에 영향을 주었다가 아니라 북한은 몇 년이라고요? 북한은 1946년입니다. 이거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남한의 농지개혁은. 그치? 5번, 무상몰수, 무상분배는 북한의 농지개혁을 얘기합니다. 토지개혁이죠. 우리는 유상매수, 유상분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로 하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을 옳은 것은 광복 이후의 한국 경제입니다. 50년대 농지개혁 실시, 60년대, 62년이죠.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그 다음에 70년대 수출 100억 달러. 이 수출 100억 달러 달성이 몇 년인 줄 아십니까? 기억해 두세요. 1977년입니다. 수출 100억 달러 달성입니다. 럭키7. 2 플러스 럭키7인가요? 수출 100억 달러 달성입니다. 77년이요. 년대 기억을 좀 해두세요.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80년대 3저 호황으로 인한 경제 활성화. 80년대 전두환 정부 때입니다. 3저, 저금리, 저달러, 저유가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90년대, 그러니까 이제 90년대 때 사실 한번 골라보자는 얘기예요. 포항 종합제철 설립. 지금 이제 그 포스코로 민영화되어 있죠. 처음 이제 국영기업이었습니다. 68년에 만들어져요. 국민교육원장 선포가 1968년입니다. 그때와 같이 묶어서 보시고요. 그리고 2000년에 민영화가 됐습니다. 포스코라고 하죠. 이제 자, 이번 경부 고속철도 개통입니다. 70년입니다. 1970년에 완공이 돼요. 박정희 정부 때죠. 세 번째, 한미 자유무역협정, 한미 FTA입니다. 2007년 노무현 정부라고 그랬죠.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이거죠. 1996년이에요. 누구 때요? 김영삼 정부 때가 되겠습니다. 90년대 들어가죠. 자, 5번. 원조 물자를 기반으로 한 300산업. 재분, 재당, 면화. 1950년대 때의 원조 경제의 상징물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90년대 때 사실이니까 몇 번?
바로 4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밑에 해설의 연대가 조금 오탈자가 좀 있습니다. 수정 좀 하겠습니다. 1번에 포항 종합제철 설립에서 1970년대에 이렇게 했는데 1968년으로 고치시고요. 그 다음에 2번 있죠. 2번이 뭐예요? 경부 고속철도 개통입니다. 이게 1970년이에요. 네, 2번, 3번에서 2000년대로 묶어져 있죠. 수정하십시오. 그 다음에 3번은 2000년대에 됐는데 2007년으로 고치겠습니다. 2007년. 그래서 밑에 해설에 연대가 조금 오탈자가 나와 있어요. 오탈자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따로 정오표를 만들어서 홈페이지에다 올려놓겠습니다. 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 경제사회문화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교재 699페이지로 바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699쪽에 유네스코 문화재죠. 예, 세계문화유산입니다. 한국문화재가 등재가 된 한국문화유산에 관련된 문제가 699쪽에 1번부터 나와 있습니다. 풀어보겠습니다. 1번. 다음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은 그렇죠. 2014년 무형문화유산 등재가 최종 결정됐다. 이것은 마을 공동체의 신명을 끌어내고 주민의 화합과 안녕을 기원하기에 전국에 새겨진다. 또한 타악기를 합주하면서 행진하거나 춤을 추는 종합 예술이다 그랬습니다. 농악이죠, 농악입니다. 이 농, 자, 지, 천, 하, 지, 대, 본 이렇습니다. 농악의 맨 앞에 만장에 이렇게 되어 있죠. 농사를 짓는 것이야말로 천하의 가장 큰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농악이죠. 지금 여기서 2014년에 등재했습니다. 나머지 판소리, 택견, 처형무, 강강술래 전부 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데 무형유산인데요.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농악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말이죠. 문화유산하고 그 다음에 기록유산이 있죠. 기록유산. 그 다음에 무형유산이 있습니다. 무형유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형체가 없는 것들 아니에요. 그렇죠? 이 무형 말 그대로. 그래서 일본 문제에 나와 있는 것이 전부 다 무형유산들이야. 그렇죠? 무형유산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헷갈리는 거는 문화유산과 기록유산이거든요. 문화유산과 기록유산의 차이는 문화유산은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기록유산은 동산입니다. 동산.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화유산은 움직이면 안 돼. 거기에 있어야 돼. 그래야 진정성, 가치성이 있는 겁니다. 기록유산은 여기서 이쪽으로 옮겨도 돼요. 말 그대로 또 기록유산은 활자로 된 겁니다. 그렇죠? 글자화, 문자로 된 것이죠. 이래서 문화유산과 기록유산 차이에서 문화유산에서 고인돌 있죠. 강화도, 전라북도 고창, 전라남도 화순. 이 고인돌은 문화유산인가요? 기록유산인가요? 무형유산인가요? 문화유산이죠. 고인돌이 뭐 기록에 의해서 책자로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고인돌 무형유산인가요? 아니죠. 그렇죠? 형체가 없이 전해져 내려온 거야. 무형유산이라고 하는 거는. 그치? 그래서 이제 문화유산 고인돌은 현재 그 자리에 있어야 돼. 강화도에 있는 고인돌 말이죠. 어디 서울에 옮겨놓고요. 또 전라북도 고창에 있는 고인돌을 강원도로 옮겨놓고 전라남도 화순에 있는 걸 제주도 옮겨놔버리면 고인돌 그 자체 문화재 자체 값어치 진정성이 다 상해 변이되는 거죠. 가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움직이면 안 돼. 그 자리에 있어야 돼. 창덕궁 뭐죠? 문화유산이죠. 그렇죠? 뭐 서울에 있는 창덕궁을 다른 데로 옮겨놓으면 되겠습니까? 가치 훼손이 되는 거죠. 자연미라든가 뭐 그런 거 다 훼손이 되지 않습니까? 자, 기록유산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든가 훈민정음 딱 기록유산이죠. 허준의 동의보감이라든가 다 활자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허준의 동의보감에서 국립중앙도서관에 있다가 제주도 국립도서관으로 가서 잠깐 한 달 정도 가서 어떤 전시를 합니다. 옮겨가요.
그 동의보감이 서울에 있다가 제주도 갔다 그래서 동의보감의 값어치가 훼손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동사입니다. 움직여도 되는 거지.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2번 보겠습니다. 기역, 리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은 자, 기역 종묘에서부터요. 고인돌하고요. 조선왕조 실록하고요. 직지심체 요절과 동의보감이 나와 있습니다. 이 기록유산과 유네스코에 등재가 된 문화유산은 나중에 이제 계속 업데이트를 할 겁니다. 업데이트를 하는데 밴드 여러분 밴드 아시죠? 네이버 밴드입니다. 특정 포털 사이트를 치면 말씀드려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네이버 밴드에 한국사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제 이름입니다. 제 이름 아시죠? 그래서 한국사 박용서를 검색하시면 밴드입니다. 네이버 밴드에서 검색하시면은 여기 이제 매일 한국사에 관련된 문제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매일매일 아침에 이제 문제를 게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댓글을 다신 분들은 제가 따와 개인적으로 피드백을 또 해드립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여기에 보면 이제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목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새로 이제 추가가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추가될 때마다 책을 또 따로 책을 출판할 수도 없으니까 여기 자료를 통해서 계속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여기 좀 들어가 있고 현재 그래서 요 가입하셔가지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역부터 보겠습니다. 기역 종묘입니다. 조선시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셨죠. 맞죠? 위패를 모셔놓고 제사를 지릅니다. 단일 건물로서 가장 길어요. 가장 길고요. 종묘 제례가 1년에 원래 5번 합니다. 근데 전주시 대종에서 간소화해가지고 지금 1년에 한 번 합니다. 언제 하냐면은 5월 첫째 주 일요일 날 합니다. 일반인도 참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월 첫째 주 일요일 날 매년 일에 하는데 혹시 기회가 되시면 가서 구경 한번 해보십시오. 두 번째 니은. 니은은 고창과 화순 강화도 고인돌입니다. 청동리시 때 돌무덤 맞죠? 고인돌 족장의 무덤을 얘기합니다. 족장 치프죠. 치프. 디귿. 조선왕조실록입니다. 태조에서 철종까지의 역사를 편년체로 기록하였다. 자, 일대 태조실록에서 25대 철종실록까지예요. 그럼 26대 누구죠? 고종과 조선, 27대 순종이 있잖아요. 고종과 순종실록이 없느냐? 있습니다. 근데 있는데 이거는 일제시대 때에 일본인 어용학자들에서 기록이 돼요. 그래서 많이 왜곡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조선왕조실록 정사 그럼 뭐만 얘기하면 일대 태조실록에서 25대 철종실록까지만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정사에 들어가지 않는다. 또 편년체라고 그랬습니다. 책 제목 뒤에 실록, 저력, 통감, 조선왕조실록, 삼국사 저력, 고려사 저력, 동국통감 있죠? 이런 책 제목에 이런 글자가 붙어 있으면 다 연, 월, 일별로 기록한 편년체 사서라는 것이죠. 자, 4번 리을 직지심체요절 줄여서 직지 또는 직지심경이라고 합니다. 금속활자로 인쇄가 된 가장 오래된 거죠. 우왕대 때입니다. 1377년이고요. 원래 이름 좀 길어요. 백운화상 초록불조 직지심체요절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병인장교 때 프랑스군에게 약탈당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국내에 있어요. 국내에 있는 게 아니라 약탈당한 게 아니라 프랑스 대사가 와서 가지고 간 겁니다. 구입을 해서 가져갔어요. 그래서 현재는 프랑스에 현재 남아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약탈당한 문화재가 아니라 걔네들이 돈 주고 사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갔는지 불법적인 방법을 가지고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가져간 거예요. 근데 이게 벽인 양육대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4번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병인 양육대 약탈당한 것은 외규장각 도서입니다. 조선왕조 의계를 비롯한 외규장각 도서에 일부가 들어왔죠. 자, 5번 미음입니다. 동의보감입니다. 외란 이후에 시대적 배경 속에서 간행된 의서로 동양의학의 집대성서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잘못된 설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뒤에 2번, 3번 문제로 바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문화유산은 뭐냐? 사적 122억, 도남문, 인정전, 선정전, 대조전, 태종대 별궁으로 지어졌다. 바로 경복궁의 2궁, 별궁입니다. 창덕궁이죠. 근데 경복궁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된 거는 아니고요. 뭐만? 창덕궁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5번 봐봐요. 덕수궁. 원래는 이게 경운궁이라고 있습니다. 경운은 성종의 형, 조선 초기에 성종의 형이었던 월산대군 있죠. 그 월산대군의 집이에요. 개인 집입니다. 개인 집이 경운궁이에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불리는 덕수궁이 되겠습니다. 이건 뭐 창덕궁에 대한 설명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설명에 보면은 궁궐의 후원은 조선의 정원 조경을 잘 보여준다 그랬습니다. 이 창덕궁은 아마 개인별 개인 관람이 제한이 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아마 되는 거고요. 거의 단체로 관람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뒤에 비원이라고 그래서요. 창덕궁 저 뒤쪽에 가면은 뭐 정자도 있고요, 호수도 있고요,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규장각이 있습니다. 규장각. 그리고 외 규장각은 강화도에 있었던 거고요. 창덕궁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문화유산. 승려 백운화상이 우왕대 때 1317년 앞에 나왔던 뭐죠? 바로 직지심체요절이죠. 백운화상이 석가모니의 가르침에서 중요한 내용을 뽑아 해설한 책 청주 흥덕사에서 금속알자로 찍어냈다. 현재는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이 돼 있고 2001년에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됐다. 직지심체요절이에요. 그렇죠? 현재 현존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본은 7세기 때, 8세기 때의 무구정강 대다란이경, 신라 때죠, 통일신라. 그리고 금속알자로서 현재 가장 오래된 것은 직지가 되겠습니다. 일본의 일성록이라고 하는 건 정조가 영조 때에, 영조의 손자 아닙니까? 세손 시절 때부터 썼던 일기입니다. 일기. 일성록. 매일매일 반상하는 기록이야. 여러분들이 쓰시는 일기예요. 쓰지는 않겠지만은. 하여튼 그 일기가 일성록이다. 이제 정조 즉위 이후에는, 정조가 쓴 게 아니라, 정조 때 규장각에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써 내려가는 거죠. 동사강목은 안정복의 동사강목이고요. 화성성역의궤는 정조 때 수원 화성 축조에 관련된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 제왕운기는 고려 말 충렬왕대 때 이승휴가 쓴 역사서입니다. 상권과 하권으로 있는데 상권은 중국사, 하권은 한국사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단군신화도 들어가 있어요. 같은 시기 충렬왕대 때 이련이 쓴 삼국유사에도 단군신화가 수록이 되어 있죠. 자, 뒤에 5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서 설명하고 있는 유네스코 한국문화유산은 뭐냐 그랬죠. 서울 종로구 위치, 조선시대 역대 왕과 왕비의 신이 위패를 봉헌한 사당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현재 매년 5월 첫째 주 일요일에 종묘 제례가 행해졌는데 이 종묘 제례약 이거는 유네스코 세계 무형유산에 등재가 된 거죠. 종묘입니다. 종묘. 그래서 1번이죠. 1번 사진 보시면. 2번은 뭔지 아시겠죠? 수원 화성이에요. 수원 화성이고요. 수원 화성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이에요. 3번은 창덕궁입니다. 역시 문화유산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은 한국의 경유 역사유적지구인데 경유 양동마을하고요. 안동 하회마을이 한국의 문화유산 해가지고 유네스코에 등재가 됐었죠. 그래서 이거는 네 번째는 그 중에 경주 양동마을이에요. 양동마을입니다. 5번은 이게 천마총입니다. 경주 역사 유적 지구를 얘기합니다. 왜 경주하면 대릉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릉원. 거기를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종묘에 대한 설명이니까 1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다음 자료에서 설명하고 있는 유네스코 한국유산은 뭐냐? 일대 태조에서 25대 철종까지의 기록이다 그랬죠. 뭐죠? 조선왕조 실록이라고 말씀드렸죠. 1번은
팔만대장경과 제경판입니다. 제경판이라고 하는 것은 팔만대장경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바로 팔만대장경을 포함한 모든 대장경판을 얘기합니다. 팔만대장경과 제경판. 2번은 이순신 난중일기입니다. 이것도 유네스코 기록문화유산에 등재가 됐죠. 3번은 훈민정음 해례본이죠. 5번은 동의보감이고요. 글자 보이죠? 4번이 조선왕조실록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6번까지 해가지고 유네스코 한국문화유산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기출문제와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국의 세시풍속에 관한 문제가 몇 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재 704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한국의 세시풍속에. 이 세시풍속은요, 이 출제가 한 2번 되죠. 2번 되면 한 번은 안 나오고, 한 2번 되고 또 안 나오고, 이런 정도였던 그 텀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좀 불규칙적입니다만, 아무튼, 매번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이게 전부 다 1점짜리입니다. 1점짜리. 이건 아마 만점 방지용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냥 풀 수가 있는 문제들이죠. 우리 문화니까요. 한국 문화니까. 1번 한번 봅시다. 704페이지입니다. 다음에 설명하는 세시풍속은 원일, 원단, 세수, 연수,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일제강점기에 신정이 등장하면서 구정이라고 부른다. 구정. 바로 아시겠죠? 설날을 얘기를 합니다. 음력 1월 1일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뭐 한식, 단오, 추석, 동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한식은 양력 4월 5일을 얘기합니다. 양력 4월. 그러니까 4월 5일이 무슨 날인가요? 식목일인가요? 그 식목일 전후에 한식이 들어요. 단오는 음력 5월 5일이죠. 강릉단오제도 유네스코 세계문화 무형유산에 등재됐죠. 추석은 아시겠죠? 음력 8월 15일입니다. 추수감사절 얘기하고요. 동지는 12월 양력입니다. 22일입니다. 팥죽을 써먹고 붉은색을 어떤 그 두려워하는 귀신들을 내치는 어떤 그 벽사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2번을 보면 그러면 견우직녀가 만나는 날 됐습니다. 어떤 날인가요? 7월 칠석이라고 하잖아요. 7월 칠석. 7월 칠석입니다. 음력 7월 7일입니다. 견우직녀. 그리고 이제 단오, 그리고 추석, 한식, 동지는 지금 1번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4번이 7월 칠석 견우직녀가 만나는 날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3번 문제로 넘어갑시다. 다음 두 시에 소재가 된 세시풍속이 있습니다. 지금 그 시에 보면은 셋째 줄에 가을, 그 다음에 바로 밑에 고향으로 돌아가네. 그 밑에 시를 보면은 밤나무, 송편. 송편 나오면 뭐야? 추석이죠. 음력 8월 15일 얘기합니다. 나머지 뭐 동지 지금 말씀드렸죠. 양력 12월 22일이에요. 7월 칠석 나와 있고요. 설날은 음력 1월 1일이라고 그랬죠. 정월 대보름. 정월달은 음력 1월달을 정월달이라고 그래요. 대보름 1월 15일이 되겠습니다. 얘는 음력 8월 15일에 추석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죠? 자, 4번 보겠습니다. 음력 5월 5일 일명 수린날이라고 불린다. 창포물에 머리를 감거나 수리치떡 또 수리떡이라고 하죠. 만들어 먹었으며 씨름, 근해 다 음력 5월 5일 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삼한이라고 하는 나라 아시죠? 여러 나라. 삼한의 제철 행사가 수린나라고요. 그 다음 뭐가 있죠? 계절제가 있습니다. 이게 5월 달에 하는 거고요. 이게 음력 10월 달에 했다고 그래요. 이 수린날이 지금의 뭐예요? 단오입니다. 단오. 이게 지금의 뭔가요? 추석이에요. 그 단오는 왜 하나요? 단오라고 행사는 기풍제입니다. 모내기가 다 끝나고요. 종자를 다 파종하고 풍년을 기원하는 기풍제고요. 이게 음력 5월 5일에 하는 거고요. 추석은 음력 8월 15일이에요. 이거는 뭐죠? 기풍제를 지냈으면 추수하고 나서 추수감사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나라의 삼한에서 했던 것이 현재까지 이렇게 계승이 되고 있는 것들이죠. 물론 이제 기타 고구려의 동맹도 있고요. 부여의 영고도 있고요. 동해 무천이라고 하는 행사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단호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 나머지 행사는 날짜는 뭐 그렇게 해서 앞에서 말씀을 드린 내용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심화 과정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본 이론 과정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 이론 과정 뒤에 들어가 있는 뭐 여러 가지 기출 유사 문제와 예상 문제, 그리고 2019년에 시험을 봤던 기출 문제 고급이었습니다. 거기까지 문제를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2020년 47회부터 이제 문제가 바뀌지 않습니까? 체제가 바뀌는 거죠. 급수 체제가. 문제는 거의 대동소이할 겁니다. 고급 문제하고.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의 심화 과정 1, 2, 3급이죠. 에서 3급, 2급이 아니라 1급, 2, 1급을 전부 다 자격 취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많은 시간은 할애하지는 못했지만은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을 가지고요. 1급 강의 다 자격 취득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수업을 들으시다가 궁금하거나 또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들, 좀 아리까리한 내용도 있죠. 이런 내용들은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주시거나 앞에 말씀드렸었던 이 네이버 밴드에 여기에 들어오셔가지고 질문을 남겨놓으시면은 제가 바로바로 확인하면서 응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심화 과정 대단원의 막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